한국 온수매트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죠? 그냥 전기장판 아닌가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캐나다 밴쿠버 출신의 기후 분석가 레이첼 하트입니다. 그녀는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였지만 한국의 난방 기술을 듣고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물을 태운다고요? 감전이라도 되면 어쩌려고요? 냉소와 편견으로 가득했던 그녀가 본사로부터 단 한 통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친환경 난방 시스템을 직접 조사하라. 3개월간의 한국 출장. 그녀는 이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끝에 레이첼은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인간의 온도를 바꾸는 문화입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하 10도의 서울에서 그녀가 발견한 따뜻함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단 한 번의 클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에 한국 난방의 장점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하트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기후 분석가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밴쿠버의 겨울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창밖으로 하얗게 쌓이는 눈과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충분했죠.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난방기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바닥은 언제나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양말을 2겹씩 신고 다녔지만 발끝은 늘 시렸고 머리는 뜨거운데 발은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난방 전문가라고 불렀지만 정작 제 집은 겨울마다 추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기만 데우면 충분하다고,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드라마나 음악이 인기라는 건 들었지만 제 관심 분야는 아니었죠. 특히 한국의 난방 방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데운다는 온돌이나 온수매트라는 제품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단정했었죠. 왜 굳이 바닥을 데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한국의 가정용 난방 시스템을 조사하라는 지시였죠. 정부가 친환경 프로젝트 모델로 검토 중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니, 왜 하필 한국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북유럽의 열펌프나 독일의 태양열 시스템을 조사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상사는 단호했습니다. 요즘 세계가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으니 직접 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온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결국 전기장판과 다를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투덜거렸습니다. 한국이 난방 기술 강국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저 옛날 방식을 아직도 쓰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동료 한 명이 조심하라고 충고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물을 데워서 순환시키는 시스템이라는 건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로 한국 난방 시스템을 검색해 봤습니다. 화면에는 따뜻해 보이는 나무 바닥과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 사진이 나왔습니다. 댓글에는 한국에서 온수매트를 써보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공기 난방보다 훨씬 부드럽고 피부도 덜 건조하다는 후기도 많았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리뷰가 아무리 좋아도 과장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난방 전문가라고 해도 겨울마다 발이 시리고 허리가 뻐근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출장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행선지는 서울이었고 조사 주제는 한국형 온수순환 난방 시스템의 실태 및 해외 적용 가능성이었습니다. 출장 기간은 무려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제게는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낯선 나라의 겨울을 온전히 경험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낯선 문화 속에서 지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짐을 싸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좋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직접 확인해 보자고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의 추위를 그리고 제 마음속 차가움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서울에 도착한 날은 영하 10도였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밴쿠버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도 몸이 움츠러들 정도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면서 창밖을 보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얇은 코트를 입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밴쿠버에서 영하 10도면 모두가 두꺼운 옷을 겹겹이 입고 다닐 텐데 서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호텔에 도착한 뒤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기가 따뜻한 건 당연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디뎠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닥이 따뜻했던 겁니다. 단순히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온기가 발바닥에서부터 천천히 몸 전체로 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확실히 따뜻했습니다. 밴쿠버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무리 난방을 세게 틀어도 바닥은 항상 차가웠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바닥 자체가 열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도 느낌이 달랐습니다. 보통 호텔방은 공기가 건조하고 목이 따끔거리는데 이 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따뜻했지만 건조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발이 시리지 않았습니다. 양말을 벗고 맨발로 있어도 전혀 춥지 않았죠. 잠들기 전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온돌이구나. 온수매트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몸 상태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밴쿠버에서는 겨울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몸이 굳어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몸이 가벼웠고 편안했습니다. 단 하룻밤을 잤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는 길에 로비를 지나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고 편하게 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밴쿠버에서는 실내에서도 양말을 꼭 신고 다녔는데 말이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니까 맨발로 다닐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난방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공기만 데우면 된다는 제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다시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 따뜻한 바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신발을 벗는 순간 느껴지는 온기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온돌이나 온수매트를 비효율적이라고 단정했던 제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단 이틀 동안의 경험만으로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에너지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의실 역시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그 온기였죠. 그곳에서 이현석이라는 박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분은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을 때 그분은 차부터 권했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몸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박사는 온돌의 역사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바닥을 데우는 방식으로 난방을 해왔다는 겁니다. 불을 떼서 그 열기가 바닥 아래를 지나가게 만드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그 원리를 발전시켜 온수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고, 왜 굳이 바닥을 데워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효율만 따지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따뜻함의 의미를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손님이 오면 따뜻한 방을 내어주는 게
최고의 예의였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먼 길을 온 손님의 발을 녹여주는 게 바로 온돌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몸을 데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데우는 문화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문화라는 말이 와닿았거든요. 저는 그동안 모든 걸 효율과 숫자로만 판단했습니다. 얼마나 전기를 적게 쓰는지, 얼마나 빨리 데워지는지만 따졌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생각하는 난방이었던 겁니다. 이 박사는 연구소 내부를 안내해줬습니다. 온수 매트의 구조를 보여주는 전시실도 있었습니다. 매트 안에는 가느다란 관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고 그 안으로 따뜻한 물이 순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기 열선이 아니라 물이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 걱정도 없고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아 화상 위험도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습도 조절 효과였습니다. 공기 난방은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만 온수 방식은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틀어놔도 목이 마르지 않고 피부도 건조하지 않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본사에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온수 매트의 장점과 원리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난방 기구가 아니라 생활 철학이 담긴 문화라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본사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내용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바닥을 데우는 것보다 공기를 데우는 게 에너지를 덜 쓴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감성적인 이야기는 보고서에 넣지 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본사 사람들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숫자만 보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온기가 주는 편안함, 건강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가치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사 말대로 그냥 돌아가야 하는지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은 영하 10도였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밴쿠버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도 몸이 움츠러들 정도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면서 창밖을 보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얇은 코트를 입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밴쿠버에서 영하 10도면 모두가 두꺼운 옷을 겹겹이 입고 다닐 텐데 서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호텔에 도착한 뒤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기가 따뜻한 건 당연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디뎠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닥이 따뜻했던 겁니다. 단순히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온기가 발바닥에서부터 천천히 몸 전체로 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확실히 따뜻했습니다. 밴쿠버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무리 난방을 세게 틀어도 바닥은 항상 차가웠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바닥 자체가 열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도 느낌이 달랐습니다. 보통 호텔 방은 공기가 건조하고 목이 따끔거리는데 이 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따뜻했지만 건조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발이 시리지 않았습니다. 양말을 벗고 맨발로 있어도 전혀 춥지 않았죠. 잠들기 전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온돌이구나. 온수 매트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몸 상태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밴쿠버에서는 겨울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몸이 굳어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몸이 가벼웠고 편안했습니다. 단 하룻밤을 잤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는 길에 로비를 지나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고 편하게 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밴쿠버에서는 실내에서도 양말을 꼭 신고 다녔는데 말이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니까
맨발로 다닐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난방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공기만 데우면 된다는 제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다시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 따뜻한 바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신발을 벗는 순간 느껴지는 온기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온돌이나 온수 매트를 비효율적이라고 단정했던 제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단 이틀 동안의 경험만으로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에너지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의실 역시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그 온기였죠. 그곳에서 이현석이라는 박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분은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을 때 그분은 차부터 권했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몸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박사는 온돌의 역사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바닥을 데우는 방식으로 난방을 해왔다는 겁니다. 불을 떼서 그 열기가 바닥 아래를 지나가게 만드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그 원리를 발전시켜 온수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고, 왜 굳이 바닥을 데워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효율만 따지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따뜻함의 의미를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손님이 오면 따뜻한 방을 내어주는 게 최고의 예의였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먼 길을 온 손님의 발을 녹여주는 게 바로 온돌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몸을 데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데우는 문화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문화라는 말이 와닿았거든요. 저는 그동안 모든 걸 효율과 숫자로만 판단했습니다. 얼마나 전기를 적게 쓰는지, 얼마나 빨리 데워지는지만 따졌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생각하는 난방이었던 겁니다. 이 박사는 연구소 내부를 안내해줬습니다. 온수 매트의 구조를 보여주는 전시실도 있었습니다. 매트 안에는 가느다란 관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고 그 안으로 따뜻한 물이 순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기 열선이 아니라 물이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 걱정도 없고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아 화상 위험도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습도 조절 효과였습니다. 공기 난방은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만 온수 방식은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틀어놔도 목이 마르지 않고 피부도 건조하지 않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본사에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온수 매트의 장점과 원리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난방 기구가 아니라 생활 철학이 담긴 문화라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본사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내용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바닥을 데우는 것보다 공기를 데우는 게 에너지를 덜 쓴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감성적인 이야기는 보고서에 넣지 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본사 사람들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숫자만 보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온기가 주는 편안함, 건강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가치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사 말대로 그냥 돌아가야 하는지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한 겁니다. 다음 날 서울 시내에 있는 한국 제품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온수 매트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니 다양한 크기의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침대용 온수 매트 하나를 골랐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직접 설치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매트를 펼치고 물을 채운 뒤
전원을 켜기만 하면 됐습니다. 온도 조절기도 있어서 원하는 만큼 따뜻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깔고 1시간쯤 지나자 매트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직접 누워봤습니다. 호텔 바닥의 온돌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침대 전체가 은은하게 따뜻해지면서 몸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전기장판처럼 한 부분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고르게 따뜻했습니다. 밴쿠버에서 썼던 전기장판은 오래 틀면 특정 부분이 너무 뜨거워서 불편했는데 이건 달랐습니다. 온도계와 습도계로 실내 환경을 측정해 봤습니다. 공기 난방만 쓸 때보다 습도가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온도 분포도 균일했습니다. 머리 쪽과 발 쪽의 온도 차이가 거의 없었죠. 이게 바로 온수 순환 방식의 장점이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사용하면서 몸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밴쿠버에서는 매일 아침 허리가 뻐근했는데 그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목도 따갑지 않았고 피부도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때 문득 밴쿠버에 있는 친구 마크가 떠올랐습니다. 마크는 덴버로 이사간 뒤로 겨울마다 고생한다고 투덜거렸던 친구였습니다. 아이가 감기를 달고 산다는 얘기도 자주 했죠. 저는 마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온수 매트에 대한 정보와 함께 한번 써보라고 권했습니다. 마크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물을 데우는 매트라니 위험하지 않냐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찍은 영상과 측정 데이터를 보내주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마크가 온수 매트를 구입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마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온수 매트를 쓴 뒤로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밤새 따뜻하게 자니까 면역력이 좋아진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내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편하다고 좋아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마크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집안 공기가 덜 건조해져서 가습기를 덜 쓰게 됐다는 것, 난방비도 조금 줄었다는 것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레이첼, 이거 진짜 좋아. 한국 사람들이 왜 이걸 쓰는지 이제 알겠어.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온수 매트는 단순한 난방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일상을 바꾸는 제품이었던 겁니다. 제 편견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에는 또 어떤 놀라운 기술과 문화가 숨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방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는데 온수매트 관련 사고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 한 가정집에서 온수매트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젖은 바닥과 고장난 매트가 비춰졌습니다. 그 뉴스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제품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걸까요? 본사에서도 즉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를 철회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위험한 제품을 추천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제가 한 달 넘게 사용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마크도 잘 쓰고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주소를 찾아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주인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자 흔쾌히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된 온수 매트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매트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품 라벨이 한글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자로 적혀 있었고 제조사 이름도 낯설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어디서 구입했는지 물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싸게 판매하길래 샀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제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국산 모조품이었다는 겁니다. 가격이 정품의 절반도 안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쓰고 있는 온수 매트와 비교해 봤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질부터 다르고 물주 입구 구조도 엉성했습니다. 무엇보다 밀봉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 기술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품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이연석 박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고 제품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모조품이 많이 나돌고 있다고. 한국 제품은 2중, 3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절대 그런 사고가 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사는 정품 온수매트의 구조를 다시 상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물이 순환하는 관은 특수 소재로 만들어져서 찢어지거나 새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도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했습니다. 감전 위험은 애초에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 기술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조품 때문에 진짜 한국 제품까지 위험하다고 낙인 찍히는 상황이었죠. 이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본사에 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고가 난 제품은 중국산 모조품이었다는 사실, 한국 정품은 완벽한 안전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내용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사진 자료와 함께 이연석 박사의 설명도 첨부했습니다. 본사의 답변은 며칠 뒤에 왔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죠.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이 섰으니까요. 한국의 온수매트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조사 2개월째 되던 주말 이연석 박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시골 마을을 방문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도시가 아닌 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온돌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지 보면 좋을 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쯤 달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박사의 지인이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마당에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댁도 온돌 방이었던 겁니다.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바닥은 현대식 온돌로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방 한쪽에 깔린 온수매트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엔 이게 없으면 못 산다고, 나이 들수록 따뜻한 바닥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방을 데웠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나무를 패고 불을 지피는 게 일이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버튼 하나로 따뜻한 방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하신 말씀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있으면 가족이 더 오래 함께 앉아 있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추우면 사람들이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리지만 방바닥이 따뜻하면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온돌이나 온수매트는 단순히 몸을 데우는 도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힘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문화였던 거죠. 이건 숫자나 효율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더 추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방에 이불을 깔아주시며 잠깐 쉬었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누우니 정말 포근했습니다. 밴쿠버 집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안정감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때 문득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날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따뜻한 코코아를 만들어주셨던 기억 말입니다. 그 따뜻함이 단순히 음료의 온도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온기였죠. 한국의 온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던 겁니다.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효율과 비용만 따지며 살았지 사람의 마음과 행복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그날 밤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와 그래프만 넣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 따뜻함이 만드는 변화, 가족을 모으는 힘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온돌의 가치라고
확신했으니까요. 3개월의 조사를 마치고 밴쿠버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익숙해졌던 따뜻한 바닥이 그리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는 순간 차가운 바닥이 발을 맞이했습니다. 3개월 만에 느끼는 이 냉기가 너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본사에서 발표 일정이 잡혔습니다. 임원진과 동료들 앞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모두들 회의적인 표정이었죠. 온수매트 사고 뉴스 때문에 이미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부터 보여줬습니다. 온도, 분포 그래프, 습도, 변화 차트, 에너지 효율 비교표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한국 온수매트가 공기 난방보다 실내 습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사실, 체감 온도가 훨씬 높아서 실제로는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 관련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밴쿠버의 마크 가족 사례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감기 발생 빈도가 줄었다는 것, 가족 모두가 수면의 질이 개선됐다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줬습니다. 피부 건조도 측정 결과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료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시골 할머니 댁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음했던 할머니의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가족을 모으고 오래 함께 앉아 이야기 나누게 만든다는 그 말씀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고, 삶의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문화를 지켜왔고 현대에 와서도 그 철학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효율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여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안전성은 어떻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조품 사고건을 설명하며 한국 정품은 완벽한 안전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3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개인 경험도 덧붙였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즈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한국 온수매트를 직접 써보고 싶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 보고서는 회사 내부 게시판에 올라갔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렸고 대부분이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동료는 당장 온수매트를 주문했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며칠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보고서가 회사를 넘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 요약본을 인터넷에 올렸고 그게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온수매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외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저는 여러 매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K홈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식 난방 시스템이 해외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반응이었습니다.